저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근본 없는 고아원 출신 며느리였습니다. 피눈물로 쓰러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웠을 때 저는 이제야 제게도 기댈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눈물겨운 희생과 배신을 이겨낸 용서, 그리고 마침내 제 힘으로 되찾은 눈부신 행복에 대한 모든 것을 처음으로 용기 내어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가슴 한쪽을 아리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저는 차가운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명절이면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텅 빈 방을 지켜야 했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곤 했죠. 제 유일한 꿈은 소박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진짜 가족을 갖는 것. 그 꿈 하나를 품고 20살이 넘어 공장에서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제 앞에 동화 속 왕자님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희 공장에 납품을 오던 거래처 사장의 아들이었죠. 남들은 모두 작업복에 기름때 묻은 저를 무시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은하 씨,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차라도 한 잔. 그는 제 초라한 행색에도 어두운 과거에도 상관없이 그저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제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죠. 은하 씨,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됩시다.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화는 현실이 아니더군요. 한정식 가람을 운영하는 유서 깊은 시댁의 문턱은 제게 너무나 높았습니다. 상견례 자리,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죠. 그리고는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더니 싸늘하게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손이 이게 뭐냐? 천하기 짝이 없구나. 어디서 배운 것 없이 자라서. 그 순간부터 저의 길고 긴 가시밭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고아원 출신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우리 집안에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들인다는 말이냐? 내가 짝지어준 유진이네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가게도 2배로 커졌을 것을.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유진이라는 여자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집안의 딸로 남편과 오랫동안 혼담이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그 좋은 혼처를 놓쳤다며 매일같이 저를 원망했죠. 내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고 이 집안을 망치러 온 거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은하야. 엄마가 좀 완고하셔서 그래. 내가 꼭 설득할게. 절대 너 포기 안 해. 결국 저희는 남편의 오랜 설득과 아이부터 낳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라는 시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간신히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죠. 결혼 첫날부터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닌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혹은 돈 한 푼 받지 않는 무급 가사도우미에 가까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님과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고 나면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넌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먹어라. 겸상할 생각 말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눌 때도 저는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죠.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시댁의 그림자로 소리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
집안의 기둥이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늘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유일하게 에미아라고 불러주시며 가끔 고생한다 한마디 건네주시던 유일한 제 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병상에 누우신 지 몇 달 만에 허망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집안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버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아온 남편은 가게를 이끌 능력이 없었죠. 오래된 단골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가게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한숨만 내쉬는 남편의 등을 보며 저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가게를, 이 집안을 지켜내야겠다. 이것은 저를 멸시했던 시어머니와 무능력한 남편에 대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족이라 느꼈던 이 울타리를, 그리고 제 아이들의 미래를 제 손으로 지켜내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저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가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내까지 게 뭘 한다고? 당장 안 나가? 가게만 더 망치고 작정했구나? 저는 말없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에게 딱 1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 가게 꼭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셨는지 시어머니는 더는 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가게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제 인생을 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를 밤새 읽고 또 읽으며 그 맛을 재현하려 했었죠. 수십 년간 가게를 지켜온 주방 이모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비법을 물었습니다. 이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제 간절함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사장님, 제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뭐든 다 하겠습니다. 독한 사람. 알았수다. 대신 어설프게 할 거면 당장 그만둬요. 이모님은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아버님과 시어머니의 손맛을 제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손이 데이고 베이는 것은 일상이었고 온몸은 팥으로 도배가 되었죠. 저는 기존의 낡은 메뉴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한정식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밤에는 경영학 서적을 읽고 낮에는 인터넷을 독학해 SNS 홍보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진심이 담긴 글과 새로운 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나중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번창했죠. 저는 1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시어머니께 새로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보시더니 부엌에서 일하는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약숙으로 만든 따뜻한 물수건을 쥐어주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고생했다. 그 무심한 한마디에 저는 지난 모든 서름을 잊고 주방 구석에 숨어 엉엉 울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제 이름 앞에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고생은 끝났고 이제야말로 제가 꿈꾸던 안정과 행복이 찾아온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림자는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 가장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가게의 모든 일이 제 손을 거쳐가자 남편은 점차 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하니 믿고 맡긴다라며 저를 추켜 세워주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남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휴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매일같이 비싼 옷을 사 입고 외출하기 바빴죠. 어느 날엔가는 번쩍이는 외제차를 끌고 와서는 제 앞에 차 키를 흔들었습니다. 은하야, 나 이 차 샀어. 이제 우리도 이런 거 탈 때 됐잖아. 사업상 필요하기도 하고. 저는 낭비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모처럼 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가게 일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는 나가서 더 큰 그림을 좀 그려야겠어. 내가 아는 후배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가게 몇 개는 더 차릴 수 있어. 투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당신이 좀 도와줘. 저는 가게가 겨우 안정되었다며 위험한 투자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은 모험을 할 때가 아니에요. 가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장사만 알아서 뭘 몰라. 남자는 스케일이 커야 성공하는 거야. 이건 나한테 맡겨. 결국 남편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게의 이익금 중 상당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더 늦게 들어왔고 더 낯선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늘 제가 모르는 비싼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죠. 카드 명세서에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호텔과 와인바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고생한 걸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의심의 싹을 잘라내려 애썼습니다. 그 무렵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늦은 밤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제게 다가와 물으셨죠. 요즘 새아기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가게 일이 아직도 그리 힘에 부치느냐? 아니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아범은 요즘도 사업 구상한다고 바쁘다더냐? 어머니의 그 질문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결국 제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가한 틈을 타 남편의 사무실이라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빈 유령 사무실일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의 차를 찾아 헤맸고 한 고급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의 차를 발견했죠. 차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를 몇 시간. 마침내 남편이 젊고 화려한 여자와 팔짱을 낀 채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그 여자가 보란듯이 저희 가게 가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시키고는 저를 사장으로서 호출했습니다. 아, 사장님이시구나.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게 일만 하셔서 엄청 고생하신다고. 얼굴이 정말 안 좋으시네요. 그녀의 말과 비웃는 듯한 눈빛에서 모든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시죠? 제 질문에 여자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웃었습니다. 어머, 모르셨나 봐. 오빠가 곧 사모님이랑 이혼하고 저랑 새 출발할 거라고 하던데요? 이 가게도 우리 아기한테 물려줄 거라고. 아, 저 임신했거든요. 그녀는 보란 듯이 살짝 부른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멎고 세상이 까맣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주방 이모님이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저런 상거 사장님, 정신 차려요. 저런 놈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가게 자금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그의 사업은 사기였으며 투자금과 대출금을 모두 날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게는 다시 한번 파산 위기에 놓인 겁니다. 자정이 넘어들어온 남편은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해말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 여자 내 아이를 가졌어. 임신 중이라고. 그러니 은하야, 우리 이혼하자. 이 가게랑 집 법적으로 반은 내 거잖아? 그거면 우리 셋이 새 출발하기에 충분해. 당신도 이제 좀 편해져야지. 그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우리 재산을 계산하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배신과 탕진에 대한 대가로 제가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었죠. 저는 대답 대신 낮에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한 배를 내밀며 저를 조롱했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돈만 알고 일만 하니까 내가 밖에서 위로라도 받은 거 아니야?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세월의 희생과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제 인생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며 방문을 여는 순간 문 밖에는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마저 저를 내쫓으실 거라 생각하고 고개를 떨구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곁을 지나쳐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어머니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대청마루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서성이던 남편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셨죠. 이 아비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이놈아! 이가 사람이더냐? 이가 술에 빠져 가게를 말아먹을 때 이 아이는 맨손으로 잿더미 속에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네가 새 옷 입고 밖으로 나돌 때 이 아이는 하루 3시간 쪽잠을 자며 가게를 지켰어.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것도 모자라 집안을 또 망하게 해? 어머니는 숨겨두었던 집문서와 가게 권리증, 그리고 모든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제 앞에 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이 아이의 땀과 눈물로 이룬 것이다. 그러니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처음부터 이 아이의 몫이었다. 너는 당장 내 집에서, 내 가게에서 나가거라. 이 더러운 놈!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생각이랑 말고 이 몸뚱이만 가지고 썩 꺼지란 말이라. 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평생 저를 멸시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대신 제 편에 서주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정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쫓겨나듯 집을 떠나고
텅 빈 대청마루에는 저와 시어머니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 다가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평생 저를 짓누르던 그분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미안함이 가득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미야. 아니, 이제부터는 내 딸이다. 내 진짜 딸. 그동안 이 모진 시어미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네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는 네 배경만 보고 너를 밀어냈지. 내 아들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너만 탓했다. 이 늙은이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눈물에 제 가슴 속에 단단하게 뭉쳐있던 모든 응어리가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꿈꾸던 진짜 가족이 진짜 어머니가 생기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전 남편은 자신의 내연녀에게 부추김을 당해 저희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니 법적으로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서요. 저는 또다시 시련 앞에 서게 되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놈에게는 콩 한쪽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저 아이가 이 집안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제가 법정에서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몇 달 뒤 법정에서 저희는 다시 전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내연녀의 부모까지 대동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죠. 하지만 저희 쪽에는 더 강력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게를 지켜온 주방 이모님은 제가 주방에서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판사님, 저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였지. 우리 가게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만 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증인석에 시어머니가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판사를 향해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전 남편을 향해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 법이 피를 따지는지 정을 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문은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은 그저 핏줄만이었을 뿐, 제 가문을 지키고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제 며느리, 아니, 제 딸입니다. 그러니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마땅히 제 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증언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고 전 남편의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완전한 승리이자 저희 삶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의 모든 운영과 재산 관리를 제게 맡기시고 명예회장 직함으로 뒤에서 저를 든든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가게의 정식 후계자이자 딸로 모두에게 공표하셨죠. 이제 사람들은 저를 고아원 출신 며느리가 아닌 가람 한정식의 젊은 사장님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가게는 어머니와 저희 노력 속에서 나날이 번창하여 여러 개의 분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를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세상 둘도 없는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신메뉴를 개발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몇 년 전에는 제가 번 돈으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신다며 소녀처럼 좋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고아원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그곳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감동시킬 날이 올 거예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저는 제 어두웠던 과거와 비로소 완전한 화해를 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와 함께 가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훌쩍 자라 가게 일을 돕는 제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야, 네가 우리 집에 복덩이로 들어왔다. 내 아비가 하늘에서 보고 아주 기뻐할 게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배우고 제 인생을 찾았는 거려. 저는 시련으로 가득했던 제 지난 날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진 풍파가 있었기에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었고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눈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어머니를 얻었으니까요.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눈물 흘리며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며 제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인생을 그 누구보다 꿋꿋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핏줄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서로를 지켜낸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사연이 머무는 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행복으로 빛나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보내세요.